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7월 말 8월 초 이때쯤이 이제 한참 제일 더워질 시기인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너무 많이 더웠던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비 많이 오면서 수해 입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더운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수해 입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이제 예전 일상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 거상 수술 후의 눈꺼짐이라고 정해 봤는데, 아마 그 썸네일에 나간 제목은 이거랑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의니까 이 거상 수술은 원래 제가 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눈꺼짐 필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눈꺼짐 원인 중에 거상 수술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거상 수술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자유롭게 님, 바람결에 실려 님,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거상 수술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릴 텐데, 이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거상 수술보다는 아마 눈꺼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과 관련 없더라도 피부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결이 실려님 감사합니다. 어 보통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얼굴의 노화를 이제 바깥에서부터 층별로 맨 바깥 표피층, 진피층, 그다음에 뭐 상부 지방, 피하 지방층, 피부 근막층, 하부 피하 지방층 이렇게 층별로 나누는 경우들도 있고, 얼굴을 기준으로 상, 중, 하 이렇게 세 가지 세 부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 좌우를 나누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상중하를 나눠서 이제 각각의 부위에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주로 눈 주변,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주름이 생긴다 그러면 보통 눈가주름, 눈밑주름, 그다음에 눈 위주름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처짐은 눈썹이 처지는 것, 그리고 눈꺼풀이 처지는 거, 이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꺼짐은 눈꺼풀이 꺼질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안쪽의 눈물고랑, 그리고 바깥쪽의 광대고랑, 그리고 인디안 주름 요런 부분이 좀 꺼질 수가 있을 거고, 애교살도 나이가 들면 약간 꺼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돌출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눈밑 지방과 보통 이제 눈밑 지방은 많이 알고 있는데, 눈 위 지방이라는 건 코에 가까운 여기에 있는 지방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눈꺼풀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따로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여기 눈 위 지방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광대 지방이라고 해서 여기에 요렇게 튀어나온 요 삼각형의 요 부분 지방, 그 이거는 그냥 여담이기도 하지만 눈밑 지방 때문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눈밑 지방이 아니라 요 광대 지방이 많아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이라고 하는 건 요 눈의 안쪽에 요렇게 삼각형 모양 요 부분으로 튀어나온 만큼만 눈밑 지방에 해당되는 거고, 바깥쪽에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광대 위의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화의 방향을 주름과 처짐, 꺼짐, 돌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눈 주변에 생기는 이 처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눈썹이 처지는 현상과 그다음에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눈밑 지방도 처져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피부가 처진다라는 것보다는 요거는 그냥 돌출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아니면 돌출 혹은 그 아래쪽의 고랑이 꺼지면서 드러나 보이는 볼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처짐의 이야기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거상 수술 방법이 있는데 뭐 물론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주제가 거상 수술이니까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로 끌어당기는 류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술을 할 때 어떤 음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걸 할 때 여기 이마 헤어라인 안쪽을 절개해서 하는 이마 거상술이 있을 거고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네요. 자 다시. 그리고 눈썹의 위쪽을 절개해서 절제해내고 끌어올리는 눈썹 상 거상이 있을 거고 눈썹의 아래쪽 라인을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눈썹 하 거상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속눈썹 위에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썹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걸 상안검 수술이라고 부르던데 요런 4 가지 정도의 수술 방법으로 그 처짐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거상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당연히 처진 걸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 처진 걸 올림에 있어서 눈썹보다 위를 절개하느냐 눈썹보다 아래를 절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보다 위를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눈썹의 처짐 아래로 내려옴도 개선이 될 거고 이게 같이 딸려 올라가니까 눈꺼풀이 처진 것도 약간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눈썹 자체를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요런 수술의 경우는 이 눈썹과 요 눈꺼풀, 속눈썹 라인 사이의 거리는 보통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썹보다 아래를 절개해서 어 거상을 하는 경우는 이마와 뭐 눈썹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아래쪽을 절개해서 윗눈꺼풀을 절제해내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보통 눈꺼풀의 처짐만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눈썹의 위치는 상관이 없지만 눈이 약간 더 커지고 뭐 눈꺼풀 처짐이 개선되니까 눈이 커지는 효과 혹은 뭐 쌍꺼풀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눈썹과 속눈썹이 있는 요 윗눈꺼풀의 길이 자체가 약간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피부 양을 잘라냈으니까 당연히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작용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제일 큰 건 당연히 흉터가 생기는 거죠. 그 흉터는 뭐 이거는 수술을 하니까 당연히 그냥 생기게 되는 건데 뭐 이 흉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흉터가 눈에 덜 띄도록 수술을 잘하면 뭐 눈에 좀 덜 띄게 만들 수는 있지만 '흉터가 안 생기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눈매 변화 당연히 잘라 올리고 끌어당기고 이런 걸 하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눈썹의 각도나 눈의 각도 뭐 눈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이제 이 눈매 변화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수술을 하면 그냥 처진 게 올라가겠지.'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시니까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눈매의 변화에 굉장히 당황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미 수술을 해서 어떻게 변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대신 이 눈꺼풀이 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거상 수술 후의 부작용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정한 것도 이 눈꺼풀 꺼짐 때문인데, 눈꺼풀이 왜 꺼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보통 이제 눈의 제가 눈꺼풀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렇게 자른 단면을 많이 보여 드리는데, 요게 이제 그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눈 위에 안화경막이라는 구조가 있고, 안화경막의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이제 지방이 위치해 있던 게 어 거상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조직의 양이 위로 끌어당겨지면서 이만큼의 볼륨이 이렇게 늘어져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볼륨 자체는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요렇게 꺼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거상 수술에 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눈을 이렇게 치켜뜨는 습관이 있을 때, 저는 지금 눈이 잘 보면 이렇게 치켜뜨는 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이거 저는 이제 미간도 그렇지만 보톡스를 맞아서 이게 지금 잘 안 올라가는 거지만, 원래 이제 이마를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으면 여기 가로주름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눈이 더 꺼져요. 보통 이렇게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눈 꺼짐이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순서로 따졌을 때, 그러면 치켜뜨는 습관 때문에 눈이 꺼진 걸까? 아니면 눈이 꺼져서 눈뜨기가 불편하니까 눈을 치켜뜨기 시작하는 걸까? 이게 뭐가 문제다, 뭐가 먼저였다라는 거가 밝혀져 있는 건 아닌데,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꺼져서 눈이 불편해서 자꾸 치켜뜨는 습관이 생겼더라도 그 치켜뜨는 습관이 있으면 눈이 더 꺼지게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볼륨이 점점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그 여기에 있는 볼륨은 비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상 수술 중에서는 이 위로 올라가는 어 가게 만드는 수술이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면, 말씀드린 이마 거상, 눈썹 상 거상, 눈썹 하 거상, 이것들은 전부 다 눈을 꺼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딱 하나 상안검 수술, 그러니까 눈썹의 근처가 아니라 속눈썹 라인 쪽에서 절개를 한 이 거상술은 눈꺼풀이 꺼지는 효과가, 그러니까 꺼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제가 이 여기 요렇게 이제 세모꼴로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눈꺼풀에 있는 피부의 두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눈썹에 가까운 이쪽일수록 피부의 두께가 굉장히 얇고 위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두껍다라는 걸 이제 나타낸 건데,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보통 요 중간쯤에 있는 늘어진 피부를 요만큼 절제를 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봉합을 해서 끌어올린다라는 게 되니까, 보통 이제 눈꺼풀에 있는 피부가 이렇게 아무 수술을 안 했을 때는 경계 없이 매끈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중간을 잘라내 버리고 봉합을 했더니 요런 경계 턱이 생기잖아요. 요 부분이 그 절개 쌍꺼풀 수술이나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 소세지 눈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안검 수술은
눈꺼풀이 꺼지는 대신에 소세지 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상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수술을 하고 나면 처진 눈꺼풀이 올라가고 눈썹이 처진 것도 올라가고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잃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흉터가 생기고 눈매가 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눈꺼풀이 꺼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눈꺼풀과 눈썹 처짐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어 내가 이 수술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처짐이 개선되는 것과 그 부작용들과 이것들 중에 뭐가 더 나에게 어 그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뭐 이거는 이제 수술이 다 마쳐지고 나서 오신 분들이라서 제가 뭐 그런 말씀을 직접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긴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40 대도 되지 않은 젊은 분들이 이마 거상을 하고 뭐 눈썹 파 거상을 하고 눈썹 산 거상을 하고 하면서 눈매가 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물론 원래의 본인 눈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처짐을 개선하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그 수술하기 전에 이런 눈매의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만약에 내가 처진 눈을 해결하고 싶다. 눈꺼풀 처짐을 눈썹 처짐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주파나 초음파나 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 약간 올릴 수 있는 시술들이 있을 수 있고, 쪼끔 강력하게 그 돌기 달린 실들을 가지고 이제 올리는 시술이 있는데, 실리프팅도 사실은 뭐 이건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아이서마지를 하고 아이 울세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눈이 꺼지지 않는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수술을 한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올리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꺼풀이 꺼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부작용도 크지 않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거는 뭔가 영구적으로 눈매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눈꺼풀이 꺼지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시 노화가 진행되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실리프팅의 경우는 실제로 쪼끔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썹을 이렇게 올리는 이마 거상 실리프팅을 하고 나면, 요렇게 하면 요것 때문에도 눈꺼풀 꺼져서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마에 이제 눈썹을 올리는 류의 실리프팅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뭐 막 굉장히 추천하는 치료는 개인적으로는 아니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부작용이 적지만 효과도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부작용이 만약에 생겼을 때 그럼 이제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흉터가 만약에 생겼다, 거상 수술 후에. 이거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눈에 좀 덜 띄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눈꺼풀 꺼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눈매가 변한 부분은 사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시간이 만약에 한 10 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다시 또 노화가 진행되고 처짐이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약간은 더 선하고 부드러운 눈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거상술 후에 눈매 변화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작용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왜 뭐 '눈이 선명해지고 더 커지고 좋은 방향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방향들로 변하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이게 이렇게 당겨 올라갈 때 약간 그 원래의 그 눈 비율에 비해서 요렇게 좀 더 동그랗게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게 약간 그 환자분들 표현으로 이렇게 "눈이 빠꼬미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렇게 움푹 패인 듯한 그런 게 실제로 꺼짐도 생기지만 요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눈매 변화는 약간 사나워지는 것 같은 그런 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쓰진 않았지만 눈매 변화에 대한 거는 뭐 해결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어요. 일단 흉터 치료는 흉터 레이저를 통해서 쪼끔 줄일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눈꺼풀 꺼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꺼짐이 이렇게 발생을 만약에 했다면 여기에다가 꺼진 부위에 이제 필러를 주입해서 채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 꼭 꺼짐 후의 필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난 그 예전에 이제 구본승 씨가 필러 후에 부작용 때문에 필러 녹이고 이제 괜찮아졌다라는 방송 보고 저도 한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안화경막이라는 구조의 바깥쪽으로 보통 필러를 많이 집어넣는데,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필러의 양이 많으면 얘가 무게 때문에 요 안화경막과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흘러내린 부작용이 이제 그 구본승 씨 부작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워낙에 눈 꺼짐이 심하면서 쌍꺼풀 라인 변형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요 쌍꺼풀 라인 변형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유착을 풀고 그 쌍꺼풀 라인 바로 위까지 필러를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 둬서 쌍꺼풀이 변형된 게 풀리긴 했는데, 보면 쌍꺼풀 라인 위가 약간 요렇게 통통하게 부어 보이는 요런 현상이 생긴 거죠.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쌍꺼풀을 푸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래쪽까지 필러를 주입하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된 건데, 이게 원치 않게, 그러니까 나는 꺼진 눈꺼풀만 채우려고 여기다 필러를 주입했는데 그 필러가 아래로 흘러서 요렇게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다른 눈꺼풀 필러를 하는 병원에서 이제 경막의 바깥쪽으로만 필러를 주입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필러 흘러내림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이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에는 필러를 최소한으로만 집어넣고 대신 경막 안쪽으로 필러를 집어넣어서 눈꺼풀을 채운다. 이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시술 방법을 쓴 지는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요렇게 이제 경막 안쪽으로 필러를 집어넣고 그 자꾸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눈꺼풀이 차올랐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아직 이 논문을 쓰기도 전이고 그 혹시라도 이런 노하우를 제가 공개를 하면 저희는 뭐 이렇게 따로 그 무슨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뭐 마케팅 이런 거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 노하우가 공개가 되면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널리 퍼지면서 다른 데서 마케팅을 막 이런 걸 쓰기 시작하면 그 저에게는 되게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그 좀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속이 넓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걸 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이걸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요즘은 어디 블로그에도 이런 이야기를 쓰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냥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건 오래 하다 보니까 음
이 안쪽으로 필러를 안전하게 제대로 내올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요거를 편하게 공개를 하고, 뭐 이제 이 논문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논문이 다 나오기 전에도 뭐 '이건 공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요런 원리를 좀 알려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 보자면, 일단 거상술을 생각을 할 때 득실을 신중히 따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치료를 선택을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강한 치료보다는 '대안이 되는 다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이제 눈꺼풀 필러 같은 경우를 또 예로 들면, 오늘이 주제가 그거니까, 만약에 겹쌍꺼풀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겹쌍꺼풀이 생기는 원인이 꺼짐도 있을 수 있고 눈매 돌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짐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돌출이나 꺼짐 때문에 생긴 류의 겹쌍꺼풀은 필러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 편이고, 처짐 때문에 생긴 거는 필러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옛날에 했던 수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유착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필러로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필러 자체가 아니라 이제 필러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유착 제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 가장 확실하게 개선을 하려면 그냥 수술로 개선을 하면 될 거다. 하지만 그 수술은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쌍 겹쌍꺼풀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여러 차례 했으나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이게 이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개선이 될까에 대한 걸 정확히 먼저 진단하고, 치료를 할 때도 음 좀 더 강하고 되돌릴 수 없는 치료보다는 약하고 혹시라도 되거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제 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과상 수술을 하신다면 이후에 부작용에 대한 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여부도 고민을 해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자, 질문 주신 것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 소소한 나날들님, 아메리칸 빌리지님, 하루 한 컷님, 노을길 산책님, 깜팍핑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게시판 질문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여기서 질문 주신 분들 어 질문 위주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 안면거상술은 겨울에 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꼭 안면거상술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하니까 눈밑지방 수술을 겨울에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뭐 그리고 뭐 필러나 뭐 다른 시술을 하는 것도 다 겨울에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겨울과 여름 중에 만약에 이론상으로 피부의 회복력과 뭐 그 상처 회복 이런 측면의 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사실 여름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름은 겨울보다 훨씬 더 자주 씻어야 되고 햇빛도 강하고, 그러니까 수술로 인해서 수술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들이 이제 보통 뭐 며칠 동안 못 씻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름이 훨씬 더 불리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 일상생활에 나는 하루에 2번씩 꼭 샤워를 해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감아야 되고 이런 깔끔한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름에 수술을 받으시면 쪼끔 더 불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땀도 많이 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겨울이 더 좋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겨울철이 성형외과에서는 아마 성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 뭐 어디 외출을 안 하고 뭐 집에서 그냥 쉴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겨울을 찾아서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피부과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주로 겨울에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 피부과 레이저를 하고 나서 뭐 잡티 제거를 했다 이러고 나면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받는 것보단 덜 받는 게 좋으니까, 그 햇빛을 받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레이저 후 색소 침착 이런 부작용들이 겨울에 훨씬 덜 생기니까, 그래서 겨울철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사마귀가 뭐 편평 사마귀든 검버섯이든 이런 잡티 치료를 평생 안 하시다가 한번 하러 오셨다 그러면, 보통 저는 이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하시기를 더 권장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일 주일 정도 시간 나는 게 겨울에 안 나고 여름에 난다, 그러면 그냥 여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계셔야 될 거고. 소소한 나날들님, 피부과에서도 이런 시술을 하는군요. 성형외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거상술을 하진 않는데, 아, 그 피부과 선생님 중에서도 이런 거상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차이라기보다는 그건 수술하는 선생님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음. 제가 그 저는 거상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은 그냥 딱 눈밑 지방 재배치 이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어 깜빡핑님, 피부과 약과 생리통약 함께 복용해도 괜찮나요? 그 생리통약이 보통 이제 뭐 타이레놀을 드시거나 아니면 진통소염제 엔세이드 계통 약을 드시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뭐 그 약과 피부약과 약이 크게 문제를 뭐 교차를 할 만한 건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피부과 약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제일 많으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통소염제나 타이레놀이랑 아무 뭐 상관없이 드셔도 괜찮고, 어 또 많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뭐 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근데 만약에 그 뭐 여드름 약이라거나 무좀약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 무좀약 계통은 약물 상호작용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도 이 진통소염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피부과 약을 드시는데 생리통약을 드시는 거라고 한다면 같이 드셔도 보통 괜찮습니다. 아, 20 년째 다이어트님, 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원인 모를 가려움과 두드러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20 년째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신다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음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보통 그 검사를 해 보면 70% 정도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봐도 보통은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못 찾아지는 그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딱히 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두드러기가 날 때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드러기와 관련된 가려움증이라면 이렇게 원인을 검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요렇게 항히스타민제를 뭐 내 몸에 맞는 거, 덜 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연세가 있으신데 겨울철에 뭐 특정 부위 정강이라든가 뭐 옆구리라든가
뭐 이런 데가 가렵다. 이러면 보통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보습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러면 원인을 찾기 힘들지만 '혹시라도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보습제를 쪼끔 좋은 걸 열심히 발라 보시면 그 자체가 실제로 가려움증을 줄이기도 하고 가려움증의 원인이 건조증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 보통 가려움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저희 할머니가 계속 몸이 가렵다고 하시는데 병원에 다녀오셔도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 그쵸. 이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20 년째 다이어트 님의 연세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젊은 나이 때는 이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증이 별로 잘 안 생겨요. 피부 장벽도 튼튼하고 건조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지고 건조증도 잘 생기고 이러면 그 가려움증이 굉장히 쉽게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 예전에 이제 그 효자손 이렇게 등이 가려워서 등 긁는다고 하시잖아요. 뭐 다른 부위는 그냥 내가 손으로 긁으면 되니까 그 손이 안 닿는 등을 긁기 위해서 이렇게 효자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등만 가려운 류의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건 이제 그 척추에서부터 이제 감각신경이 나가는 고 부분에 뭔가 이제 신경이 눌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뭐 캡사이신 연고나 이런 것들을 다른 걸 쓰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인 연세가 많으실 때의 가려움증이라 그러면 그 표피 지질 성분 잘 맞춘 그 보습제를 열심히 많이 쓰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도 보습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요양병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노인분들을 많이 보는 과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맨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표피 지질 성분을 그 3대 1대1 맞춘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3대 1대 1이 아니면 1대 1대 1 이라도 맞춘 거를 보습제를 구해서 쓰면 좋을 거다. 요새는 MD 보습제들이 실비보험이 잘 되니까 "실비보험이 있으면 그런 거 쓰시면 아마 좋으실 거다."라고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 만약에 실비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류의 보습제가 다른 보습제들보다는 이제 비싼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좀 알아봤어요. 실제로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이랑 요거를 유효한 농도까지 3대 1대 1로 그래서 만들 때 과연 그게 그렇게 단가가 많이 높을까. 그래서 이런 계통의 보습제를 한번 만들어서 뭐 잡다하게 여기에는 뭐가 특별한 뭔가가 더 들어가 있으니 비싸지고 이런 이야기 말고 그냥 딱 필요한 그 성분들과 그 기제 이렇게만 해 가지고 '보습제를 만들면 쪼끔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보습제를 만드는 데를 좀 알아보고 다행히 이제 그런 쪽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 어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런 걸 한번 해 볼까 말까 지금 하여튼 친구들하고 같이 뭐 물론 여기 친구들은 다 이제 요양병원 원장이거나 다 이제 대학 동기나 선후배들이니까 뭐 이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 볼지 하여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홍성 님. 그
시간 여유도 있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오늘은 덜 주셔서 제가 좀 여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 스테로이드 연고 바꿔가면서 사용해도 되나요? 음. 당연히 뭐 안 될 거는 없는데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비욘드에서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재가 연고, 크림, 로션, 겔 보통 요렇게 뭐 그다음에 뭐 그냥 솔루션도 있긴 하지만 뭐 요런 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스테로이드의 강도에 따라서 1 단계부터 7 단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강도와 제형에 따라서 어디에 쓰는 게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바꿔가면서 쓰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얼굴에 리도맥스를 사용을 하다가 내리소나를 사용한다. 뭐 리도맥스를 사용하다가 더모베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강한 거를 얼굴이나 성기 부위 쪽으로 바르는 거는 해서는 안 되고 뭐 만약에 실수로 한 번 발랐어요. 이런 거면 뭐 괜찮지만 이거를 꾸준히 바른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꿔가면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처방 아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렇게 처방에 따라서 쓰시되 임의로 집에 있는 게 성분을 찾아보니 '어 스테로이드네. 이래서 이걸 그냥 쓴다.'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깜빡핑님 "흑색종은 유전인가요?" 이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전 질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부모한테 얼마가 있던 게 뭐 이렇게 염색체를 타고 이렇게 가 가지고 얼마의 빈도로 뭐 나타난다. 이런 류의 병을 보통 유전병이라고 부르고 엄마 아빠를 닮았다. 이런 것처럼 생기는 병은 유전병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 모든 질환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토피가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거고 흑색종도 유전적 소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흑색종 자체가 드물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할머니가 흑색종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내 손에 이제 점이 있으니까 '이거 뭐 걱정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정도의 유전 성향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유전적인 성향은 분명히 있긴 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을길 산책님 "오늘 감기약 처방받았는데 트레티논이랑 이 약들이랑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트레논? 제가 잠깐만 찾아볼게요. 뭔가 트레논은 아 트레논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네요. 감기약하고 근데 감기약에 보통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진통소염제랑 항히스타민제 계통들이 아마 좀 들어 있을 거고 뭐 진해거담제나 뭐 어쩌면 항생제 같은 게 들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정도라면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게시판에 나온 질문 제가 요거는 원래 따로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게시판 질문도 시간이 한 3분 남았으니까 요것도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귀 바로 옆 얼굴 피부에 세로로 피지 낭동 같은 게 두 개가 생겼는데 혹시 이거 피지 낭종이 아니라 이하선 종양일 수도 있는 건가요? 생김새는 피지 낭종처럼 콩알만하고 여드름 정도로 튀어나와 있어요. 위에 거는 생긴 지 1-2년 정도고 아래 거는 올해 초에 새로 생겼어요. 초음파하면 피지 낭종인지 아닌지 구분되나요? 어 이거는 별로 사실 질문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병원 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하선 종양은 드문 질환이지만
그 귀 앞에 피지낭종은 굉장히 흔한 거니까 빈도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피지낭종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고 초음파를 하면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일단 피부과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시판 질문 전에 어 소소한 나날들 질문 주신 게 있어서 고거 전 빼는 시술 후에 음주하여도 괜찮나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추천을 당연히 하진 않죠. 그 전 빼고 나서 이제 어 그 뭐 덧나거나 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음주하는 거를 권장을 하진 않는데 음 제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점을 빼러 오면 그 점 빼고 바로 나가서 술을 먹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피부과 의사가 책임진다 그러면 그냥 드셔도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누가 저기 책임진다 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술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 어 게시판 질문을 하나 더 답변 드릴게요. 저는 피부 항노화 목적으로 매일 세안 후 아크릴프를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두껍고 지성 피부라서 그런지 아크릴프를 많이 발라도 자극이나 트러블은 전혀 없습니다. 스티바 0.05도 전혀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와 턱에 화이트헤드가 많아서 여기에 살리실 2% 에크린겔을 추가로 발라볼까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더 좋은 화이트헤드 관리법. 그 화이트헤드 관리법으로 이런 레티노이드 계통이랑 살리실산을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극감이 심해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이걸로 자극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중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줄이거나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릴게요. 바람결의 신녀님. 두피 감염 항생제 미노신 대신 세팔로스포린계로 먹어도 되나요? 근데 이제 두피에 실제로 포도알구균 뭐 이런 연쇄상구균 이런 류의 감염증이라면 세파계나 뭐 페니실린 요런 계통을 보통은 처방을 하고 아마 두피 감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모낭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미노신 처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보통은 미노신, 독시사이클린 이런 계통을 쓰거든요. 근데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약을 굳이 드셔야 되겠다면 그거가 안 될 이유는 없지만 뭐 일단은 이 두 약 다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이니까 그 처방을 해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처방에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딱 50분 맞춰서 이제 제가 요렇게 방송이 끝난 것 같고 뭔가 질문이 적지만 제가 억지로 시간을 늘려 가지고 50 분을 맞춘 것 같긴 하지만 어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8월 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